안녕하세요. 고큐 K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탈리아 바로크하고 스페인 바로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네덜란드 바로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 네덜란드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뭔가 자신들만의 독특한 이 바로크 양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바로크 양식을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인 배경을 짚어보는 시간을 일단 가져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이야 이 네덜란드가 하나의 단일 국가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덜란드 있고 옆에 벨기에 있고 밑에 룩셈부르크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개를 흔히 베네룩스 3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16세기 초 유럽에는 지금과도 같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네덜란드하고 벨기에하고 이 룩셈부르크를 하나의 그냥 네덜란드 지역이라고 통칭을 했었죠. 그리고 이 네덜란드 지역은 단일 국가가 아니라 여러 개의 공국들이 다스리는 공국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집합체였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왕이라든지 혹은 황제가 오 그래 너 후작, 오 그래 너 공작이라고 딱 임명해주면 걔네들이 자신들만의 영지가 있잖아요. 이 다스리는 영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의 공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공국의 집합체가 바로 네덜란드 지역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네덜란드 지역이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당시 이 스페인은 철저한 카톨릭 국가였죠. 당연히 대장이 카톨릭을 믿으니까 그 밑에 있는 학고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카톨릭을 믿게 된 겁니다. 하지만 변화가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16세기 초에 다들 아시다시피 마르틴 루터가 딱 하고 이끌어낸 종교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개혁이 유럽의 북쪽 지역을 위주로 해서 발생했는데 네덜란드도 북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의 여파로 신교를 믿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스페인의 입장으로서는 뭔가 골 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당시 스페인의 국왕은 철저한 카톨릭의 옹호자였던 펠리페 2세였습니다. 아주 그냥 꼰대 같은 녀석이었는데 더군다나 이 양반이 스스로를 카톨릭의 수호자라고 막 외치고 다녔던 그런 애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 펠리페 2세의 눈에는 이 네덜란드 학고들이 갑자기 신교를 믿겠다고 나서니까 아주 그냥 골치 아프고 골 때리는 상황이 된 거라 이거죠. 솔직히 근데 얼마나 가소로웠겠어. 짜증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펠리페 2세가 이 네덜란드 지역 애들한테 딱 그런 겁니다. 야 이씨 족밥들이 그냥 야 니들 그냥 카톨릭 믿어. 죽고 싶지 않으면 믿으란 말이야 임마. 이런 식으로 나간 거죠. 근데 이 믿음이란 게 갑자기 강요한다고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 펠리페 2세가 야 죽고 싶지 않으면 카톨릭 믿으란 말이야 이렇게 했다고 아멘 믿습니다. 저는 카톨릭을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될 수도 있겠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됐습니다. 이거 뭐 지주 없다고 이거 요거 넣어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저는 솔직히 좀 개신교계를 좀 다녔습니다. 이게, 장모님이 한 3년 정도는 그래도 다녀야지. 이렇게 결혼을 허락해 줄 수 있다 하셔가지고, 3년 정도, 3년이 뭐야? 그 이상을 제가 한번 다녔었죠. 다니고 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다니다 보니까 솔직히, 제 좀 취향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시고. 저도 먹고 살아야죠. 지금 결혼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펠리페 2세가 강요를 했지만 종교라는 게 금방 바뀔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이 네덜란드 지역에서 그럴 순 없지. 우리 그냥 신교 계속 믿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렇지만 펠리페 2세가 계속 이제 강요를 하다 보니까 그래 뭐 당신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좋아 우리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당신한테서 독립하겠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스페인하고 네덜란드가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무려 80년간이나 이 전쟁이 지속이 되죠. 그리고 이 네덜란드의 독립을 이끌었던 영웅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웅의 이름은 바로 빌럼 판 오라네가 되는 겁니다. 이 빌럼 판 오라네는 오라네공 빌럼 1세라든지 혹은 이것보다 더 흔한 이름으로 오렌지공 윌리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약간 혼동이 될 수 있는 게 영국의 명예혁명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도 바로 오렌지공 윌리엄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네덜란드의 독립을 이끌어낸 사람은 이 사람도 오렌지공 윌리엄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윌리엄 1세, 즉 빌럼 1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명예혁명을 이끌어낸 사람은 오렌지공 윌리엄 3세가 되는 겁니다. 빌럼 3세가 되는 거죠.
같이 오렌지 가문이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는 이제 3세니까 이제 명예혁명을 이끌어낸 사람은 바로 네덜란드 독립을 이끌어낸 오렌지공 윌리엄 1세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독립전쟁으로 넘어가서 초반에는 스페인이 유리했습니다. 스페인의 공세가 강하다 보니까 이 네덜란드에서는 뭐 제대로 반격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수세에 불려서 방어에만 급급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여기에 약간 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 변화가 어떤 거냐면은, 당시 이 스페인은 네덜란드하고만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가가지고 이슬람 세력, 즉 오스만 제국하고도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 밖에 뭐 유럽의 어떤 다른 나라들하고도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도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스페인을 싫어하다 보니까 그냥 뭐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하고 한번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어쨌든 뭐 이러다 보니까 전쟁을 일으키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하죠. 스페인이 이게 떨어진 거야. 군자금이 떨어지다 보니까 군인들한테 제때 이제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거죠. 급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주둔하고 있었던 스페인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약탈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앤트워프라는 지역에서 이 스페인 군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약탈을 일으키고, 그리고 막 사람을 죽이고 돈 뺏고, 그리고 부녀자들을 막 강간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독립전쟁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치우고 있었던 이 지역들이 스페인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이 네덜란드 여러 지역들이 똘똘 뭉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또한 낳게 되었다 이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을 이끌어왔던 영웅 빌런 판 오레네가 암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칫하면은 이 독립전쟁이 흐지부지 끝날 뻔했는데, 이 빌런 판 오레네의 셋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똘똘 뭉치게 되고, 그리고 마침 이게 딱 이 네덜란드 애들이 운이 따라줬던 게, 당시 이 스페인이 영국하고도 한판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당시 영국의 국왕은 엘리자베스 2세였고, 이 엘리자베스 2세가 성격이 장난 아니었죠. 자존심도 세고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어. 그래서 얘네들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인 아르마다와 맞서서 싸워서 어떻게 되죠? 이기게 되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스페인 애들이 진짜 찌질하게도 영국한테도 지고,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 막 싸워서도 지고, 연거푸 이 전쟁에 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을, 네덜란드의 독립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648년에 신교를 인정하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네덜란드도 독립을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네덜란드 전 지역이 독립을 이룩한 건 아니고요. 지금의 네덜란드 지역, 즉 그 당시 네덜란드의 북쪽 지역만 이 독립을 이룩하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인 신교를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의 이 벨기에하고 그리고 룩셈부르크 이 지역인 네덜란드 남부 지역은 그냥 계속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서 카톨릭으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이 네덜란드 북쪽 지역은 경제적인 번영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처음에 이 네덜란드 지역이 스페인에 맞서서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 유럽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여기에 혹한 거야. 아시다시피 이 유대인들은 종교가 뭡니까? 뭐 카톨릭, 신교 이런 게 아니죠. 자신들만의 종교인 유대교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보기에 네덜란드가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그럼 우리도 네덜란드에 가면 종교적인 자유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다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네덜란드 지역으로 가게 됐다 이겁니다. 특히 네덜란드 북쪽 지역으로요. 하지만 당시 이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 같은 이런 금융업이라든지 혹은 금세공업 이런 거에 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에 하나인 베니스의 상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은 그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이 등장하잖아요. 그 샤일록이 어디 사람입니까? 바로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 셰익스피어가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시대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 말하는 게 뭐냐?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고리대금업에 능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아주 유명했었고요. 이런 유대인들이 네덜란드 북쪽 지역으로 유입이 되니까 이 네덜란드 북쪽 지역의 금융업, 그리고 상업, 그리고 금세공업 이런 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게 됐다 이겁니다. 물론 뭐 나중에는 또 이렇게 토사구팽되는 일도 있지만 뭐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어쨌든 간에 이걸 통해서 이 네덜란드 북쪽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부를 쌓는 상인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 상인 계층들은 밑바닥에 있다가 쫙 올라와서 이 신분 상승처럼 딱 돼버리니까 뭔가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은 이런 욕구가 생긴 거지. 하지만 문제는 뭐냐, 네덜란드 북쪽 지역이 신교를 믿었잖아요. 신교는 근데 뭔가 좀 검소하고 엄격한 이런 거를 내세우다 보니까 그냥 딱이 맞박이다, 나 부자입니다, 나 재산이 얼마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다닐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뭔가 은근슬쩍 자랑을 하기 위해서 초상화를 이용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 그 이전까지는 아니지, 다른 지역, 네덜란드 북부를 제외한 이 다른 지역에서는 주로 그림의 후원자가 누구였습니까? 교회라든지 왕이었어.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후원 역할을 했었는데, 이 신교를 믿는 네덜란드 북부 지역에서는 왕이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이런 게 그다지 의미가 없죠. 얘네들이 끝발을 내밀 수가 없는 거죠. 이 지역에서는 대신 그 사람들의 자리를 돈이 많은 상인들이 치고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신교를 믿다 보니까 신교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이나 인물들 이런 거를 뭔가 이렇게 새기고 그리고 그림으로 나타내고 이런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교를 믿는 네덜란드 지역에서는 그런 그림들이 쇠퇴하게 되는 거고, 그 자리를 바로 초상화가 밀고 들어오게 되는 거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바야흐로 초상화 중흥시대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초상화, 너도나도 초상화를 많이 하고 초상화의 대가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화가들은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예 그냥 그래, 난 이제부터 포기, 초상화 대신에 다른 쪽을 개척해보자 해서 뭐 네덜란드의 풍경이라든지 혹은 정물이라든지 혹은 이 네덜란드 일상 서민들의 생활을 기록한 장르화 뭐 이런 거에 매진을 하게 되고, 이쪽으로 뭔가 특화된 재주, 능력을 보여주게 된다 이겁니다. 혹시 뭐 장르화에 대해서 조금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 영상 58번 4분 10초부터 보시면은 뭐 약간 장르화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뭐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